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생명과학대학 교수 임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약물 유전체학이 되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약물 유전체학의 태동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약물 유전체학이란 무엇인가? 약물 유전체학의 발달한 동기, 즉 약물 부작용 때문에 현대 약물 유전체학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유전체학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속하게 발전하는 학문인 약물 유전체학에 대해 전공 학생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과 지식 수준에 대하여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상에 적용된 실질적인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21세기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맞춤의학의 약물 유전체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유전체학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릴 수 있다 없다? 걸릴 수 있답니다. 이번 학기의 약물 유전체학은 약물과 유전체학에 관한 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첫 질문으로 낸 것은 자,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방암 관련된 유전자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아주 적은 퍼센트 0.5에서 1%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이 BRCA1, BRCA2 유전자는 염색체 17번과 염색체 13번에 각각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의 정상 유전자일 경우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지만은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을 경우, 특히 BRCA2 유전자가 돌연변이 생기면 남성의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여성보다 10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방암에 걸린 남성은 그 중에 20%는 직계 여성, 즉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든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인 직계 여성의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BRCA2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BRCA2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안젤리나 졸리 사진은 저작권 때문에 못 듣고, 예, 안젤리나 졸리만큼 이쁜 여성이죠. 자, 이 여성이 지금 이 투모가 유방암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으로 해서 이 암세포가 됐냐? 암세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가 염색체가 합성이 되고 DNA 합성이 되었고 새로운 세포를 또 분열시키면서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정상적으로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색체 복제, 세포 분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때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유전적인 변이가 생길 경우에는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투머,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보통 우리가 종양이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하죠. 이게 암덩어리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종양이 되기 전에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파마코지노믹스 유전자 진단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장 유전체 시퀀싱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암세포하고 암세포 아닌 정상적인 세포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세포에 없는 암세포 가지고 있는 유전자, 새로운 유전자 얼리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50가지 질병에 대한 모든 병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마커, 진단 마커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튼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든 세포들은 바로 유전자의 변이가 생김으로 생기는 하나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암세포가 변이, 뮤테이션 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퀀싱 했을 경우에 여기랑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이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이 유전자 마커를 우리가 걸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나오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게 서로 매칭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진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돌연변이가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폴리모피즘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은 폴리는 many, more than two죠. 우리 인구 집단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 인구 집단.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아니면 지금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지금 많은 학생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뭐 헤어 컬러부터 피부 톤 컬러부터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얘기 뭐냐면 어떤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다 2개 이상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블랙, 뭐 다크 블랙, 브라운 블랙, 브라운 아니면 뭐 옐로우, 레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표현이 있죠. 이 서로 다른 표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다양성.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런다. 자, 그럼 이런 것이 우리 유전자 전체 게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안에 있는 DNA의 전체 23개 염색체의 뭐 우리 엄마 아빠로 답하면 46개 염색체의 거기에 있는 유전자 전체 중에서 1% 정도가 뭐다? 이런 변이로 인해 갖고 폴리모피즘 서로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 차이점이 유방암 유전자일 수도 있고, 그죠? 당뇨병 관련 유전자일 수도 있고, 심장병 관련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피부에 관련 유전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돌연변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형태는 아닙니다. 똑같은 유전자가 서로 뭐요? 표현형만 다르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담기 염기 다양성 SNP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DNA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서열, 예를 들어서 A, T, D, C의 중에서 하나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우리가 뭐라 한다? 싱글, 단일 염기, 핵산 염기라는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다양성, 폴리모피즘, 이걸 SNP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표현형이 다릅니다. 봤더니만 이렇게 SNP 봤더니만 이 사람은 A고 G고 T다. 요 위치에 GCAA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의 아미노산 코드 만들고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두 번째 만들 여기가 바뀌죠.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로 인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 관련 유전자에 이 SNP 염기서열이 한 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요게 색깔이다. 검은 사람, 블루, 아니면 오렌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는 우리가 SNP 요 차이 있습니다. 그럼 뭐 SNP를 여기를 해당되는 우리가 마커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전자 진단하게 되면은 A랑 매칭하는 것은 이거고 매칭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럼 요거랑 매칭 요거 되고 T. 그러면 요건 T는 여기에 맞는 마커고 요거는 여기 이 분에 맞는 마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질병별로 뭐가 필요합니까? SNP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경우는 어떤 유전자? 앞에서 우리가 브라카 유전자 했죠. 브라카 유전자는 똑같은 겁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를 해보다 이 사람은 브라카 유전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유전자 SNP에서 A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G야. 이건 브라카1의 유전자 변이고 요거는 브라카2의 유전자 변이다. 그럼 이분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과연 파마코지노믹스는 무엇일까요? 그림 있는 것처럼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파마콜로지를 의미하는 약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DNA 구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제가 뭐였는지까지 브라카 유전자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SNP라든가 폴리모피즘을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전자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집단 내에서도. 집단 간에도 다양성이 있지만은 동물 A하고 소하고 돼지나 사람은 완전 다른 유전자 형태이죠. 그렇지만은 집단 내에서 만약에 손대 보니까 뭐 아프리카 소도 있고 보통 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방, 북방 나누죠. 그래서 남방의 소는 더위를 강하고 북방 소에는 추위에 강한 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소도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방, 북방 소는 그 더위에 추위에 서로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병에 걸렸을 때 처방할 때도 뭡니까?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하는 약도 달라야 된다. 사람도 기존에 우리가 파마코지노믹스 처방은 뭐냐면은 나이가 몇 세 이하는 예를 들어서 한 알, 나이가 19세는 뭐 1.5알, 그리고 나이가 뭐 20에서 뭐 40대까지는 뭐 2알,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뭐 1알 이런 식으로 그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는 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그 약을 다 소화 못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많이 먹고 나이 드시게 되면은 그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다 먹지 못하고 소화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결국 간에 가서 독이 되고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게 주죠. 그렇게 몸무게나 이렇게 보통 몸무게를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몸무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브라카 뭐 1 유전자, 2 유전자가 아니면 다른 당뇨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대사 관련해서 어떤 약을 주었을 경우에 그 대사가 그 특별한 질병에 대한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 그 약을 빨리빨리 흡수한다. 그런 사람들은 약을 많이 처방해도 괜찮죠. 근데 어떤 대사는 그 약이 들어왔는데 약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 우리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그런 탁신 물질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파마코지노믹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어떤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약물의 종류가 그리고 처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약물 유전체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유전체학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 예전에는 위의 사진처럼 환자가 병원 가게 되면 환자의 조직을 이제 샘플링 하죠. 조직 검사를 하고 혈맥을 보고 그리고 병리학 검정을 이제 판단 내립니다. 이건 종양입니다. 이미 사이즈가 2cm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종양으로 크기 전까지 세포 단위에서 세포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클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환자가 가게 되면은 이 조직을 뗄 필요 없이 그냥 혈액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DNA가 혈액에 있기 때문에 이 DNA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지노믹스, 유전체 연구를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레이 맵이라고 그래서 만약 여기 하나, 둘, 셋, 넷, 6개, 24개의 질병 관련 유전자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실제로 단백질로 발현되는 프로테오믹스죠. 단백질 칩을 찍어서 실제로 어떤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당뇨 관련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발현된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런데 거기와 다르게 당뇨병, 돌연변이 유전자 타입 A가 나왔다. 그럼 A 타입, B는 B 타입, C 타입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져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처방하게 되는 거죠. 몸무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학이 추구하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유전체학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약물 유전체학은 원래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파마코지네틱스라고도 하고 파마코지노믹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파마코지노믹스는 뭐냐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물 반응에 있어서 게놈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파마는 파마시 약학이죠. 파마콜로지하고 그다음에 지노믹스는 지노믹스 유전체라는 의미에서 이걸 융합한 바로 그런 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파마코지노믹스는 무엇이냐? 개인의 유전적인 메이크업, 유전적인 조성,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성이 어떻게 약물에 반응하는지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영석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그 조성하고 여러분 유전자 조성하고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약물 처방이 서로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약물 유전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물 유전체학을 한번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약물 유전체인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전적인 변이 어떤 변이에 보시면요, 유전되는 유전적인 변이하고 여기는 획득되는 변이입니다. 그것이 약물 반응에, 환자들의 약물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냐 그러면요, 유전자 발현되는 것, 유전자 발현하는 것은 우리가 획득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스닙 가치,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이 스닙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유전자 발현과 이 스닙을 해서 이게 획득되어진 환경에 의해서 나온 변인지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나온 변인지를 우리가 확립하는 것이 바로 이 약물 유전체학이에요. 그래서 약물 유전체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파마코카이네틱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약동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물이 실제로 어떻게 흡수되고 이게 분배가 되고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몸속에서 제거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파마코카이네틱스, 이걸 PK라고 합니다. 약동학.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약의 안정성의 문제죠. 실제 약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부작용 없이 잘 대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배설이 잘 되는가 하는 이런 연구. 두 번째 파마코다이나믹스는 우리가 PD라 그러는데 우리가 약리역학 아니면은 양역학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대상에 대한 약의 효과입니다. 약이 몸속에서 어떻게 잘 흡수되는 거는 이제 그 약의 문제고 우리 사람 환자에서 그 약이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PD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파마코지노믹스라는 것은 어떻게 파마코지네틱스, 그러니까 같이 용어를 우리가 중복해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전부 다 유전적인 어떤 그 영양에 기반한 약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만은 이 파마코지네틱스는 약물 유전학은 우리가 싱글 드럭 진 인터랙션, 한 개 드럭의 한 개 유전자 싱글 드럭 진 인터랙션, 그러니까 유전자가 약간 한 개 정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호관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루는 학문이라 그러면은 파마코지노믹스 약물 유전체학은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약간 광범위한 전장체 유전자 어프로치를 통해 갖고 실제로 멀티플 유전자들, 그러니까 어떤 드럭에 어떤 약물에 반응을 하는데 멀티플 유전자, 많은 유전자들이 영향을 주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마코지노믹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노믹스라는 유전체학하고 그 다음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에피지네틱스는 유전자는 같지만은 그것이 사람 세포든 동물 세포든 환경에 따라서 발달하는 과정이 서로 달라서 나오는 효능의 차이를 우리가 에피지네틱스라 그런다. 자, 결론적으로 파마코지노믹스는 뭡니까? 자, 지네틱스라고 부르고 약물 유전체학, 약물 유전학. 결국은 맞춤 치료 시대에 약물 유전체학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즉, 약물 유전체학은 개인의 약물 반응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치료의 적절한 약물 및 용량을 투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한국말로 정의해 주겠습니다. 약물을 뜻하는 파마코와 유전학을 유전체를 또가는 지노믹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개인의 유전적 구성이 약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약물 유전체학은 유전자의 발현이나 단일 용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환자의 외부 약물에 대한 유전적 변이의 영향을 연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유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유전체약을 활용하여 불특정 아닌 포괄적인 약이 아닌 개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환자의 유전체 구성에 맞게 최적화된 정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개인 맞춤 의학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약물 유전체학은 약물 대사 관련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들이 사람마다 각각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유전자에 반응한 유전자 변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용량을 쓰고, 그리고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100mg 용량을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있는 사람은 또 10mg으로 해서 낮춤으로 인해서 사람의 대사에 따라서 약물 처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합하게 맞춤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약물 유전체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